최부자 댁의 평화롭던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만 있었다. 욕심에 눈이 먼 큰아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며느리 연화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지만 그녀는 품에 안은 낡은 나무 상자를 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지르는 큰아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와 다를 바가 없었고 그 곁에서 둘째 아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형의 폐악질을 부추기고 있었다. 연화는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을 지켜야 한다며 가녀린 몸을 웅크려 상자를 감싸 안았지만 관에서 파견된 포졸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옆구리를 군화 발로 걷어찼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뒹구는 연화를 보며 포졸들은 낄낄거렸고 대장은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고 집안의 문서를 모조리 뒤져내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힘없는 여인 하나를 상대로 수십 명의 장정이 달려드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었다. 담장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식은 고구마를 갉아먹던 거지. 행사에게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떡진 머리에 구멍난 옷을 걸친 채 슬금슬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사내는 입가에 묻은 검댕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점잖은 양반님네들이 어찌 힘없는 안악을 그리 모질게 대하냐고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배가 고파 밥 동량이나 하러 왔다가 못 볼 꼴을 보았다며 너스레를 떠는 그의 모습에 포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포졸 대장은 감히 천한 거지가 양반들의 일에 끼어든다며 노발대발했고 손짓 하나에 덩치 큰 포졸 셋이 달려들어 사내를 개 패듯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사내는 아이고 나 죽는다며 엄살을 피우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빌었지만 포졸들의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등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다. 연화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광기에 휩싸인 그들에게 자빌한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당은 억울한 자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큰아들은 귀찮은 듯 손을 휘저으며 저 건방진 며느리와 재수 없는 거지를 당장 관아의 감옥에 쳐넣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본보기로 다스리라고 명령했다. 포졸들은 축 늘어진 연화의 머리채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갔고 거적 같은 옷을 입은 사내 역시 뒷덜미가 잡힌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연화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끌려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고 하늘에서는 마치 이들의 원통함을 달래려는 듯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곰팡 내 나는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여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더욱 처량하게 들려왔다. 옆에서 멍든 팔다리를 주무르던 거지는 혀를 차며 양반댁 귀한 며느리가 어쩌다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 짐짓 궁금한 체하며 말을 건넸지만 연화는 대답 대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서럽게 우는 이유는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시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귀한 유품을 악인들의 손에 빼앗겼다는 죄책감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정확히 한 달 전 초의 부자 댁의 안방에는 탕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임종을 앞둔 최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안의 모든 식소를 자신의 침상 앞으로 불러 모았다.
평생을 구두소에처럼 모아온 초의 노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가 언제쯤 금고 열쇠를 내놓을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떨리는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번쩍이는 황금 열쇠나 땅 문서가 아니라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3개뿐이었다. 최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이 마른 나뭇가지에 꽃을 피워오는 며느리에게 내 전 재산과 집안을 다스릴 권한을 물려주겠다고 힘겹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났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아버님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이 유언은 무효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최 노인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방바닥만 내려다 보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당혹감만이 감돌았고, 며느리들은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시아버지가 건네는 흉물스러운 나뭇가지를 받아들었다. 비단옷을 휘감은 첫째 며느리는 방을 나서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더러운 땔감을 귀한 손으로 만졌다며 질색을 했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나뭇가지를 아궁이 불 속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차피 장남인 남편이 모든 것을 차지할 텐데 늙은이의 미치광이 같은 노름에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다며 혀를 찾고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그 오만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앙상한 나뭇가지 속에 담긴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지혜도 참을성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둘째 며느리 또한 다를 바가 없었으니 그녀는 나뭇가지를 뒷마당 거름더미 위에 휙 던져버리고는 자신의 남편을 닥달하여 어서 빨리 창고의 열쇠를 찾으라며 패악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들을 시험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밤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형님네보다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을지 흉계를 꾸미느라 여념이 없었다. 집안은 최 노인이 아직 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콩가루가 되어 서로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늑대 소굴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오직 막내 며느리 연화만이 시아버지가 주신 나물가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으며, 그녀는 비록 땡전 한 푼 없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결하고 효심이 깊었다. 연화는 깨진 한가리에 정성스럽게 흙을 채우고 나뭇가지를 심은 뒤 매일 아침 첫 우물물을 길어와 물을 주며 제발 살아나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댁에서 구박덩어리로 살아온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유일하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던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기에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형님들과 시아주버니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연화를 보며 미친년이 따로 없다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지나가는 하인들조차 혀를 끌끌 차며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하지만 연화는 그들의 조롱 섞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가리 곁을 지켰으며, 혹여나 찬바람에 가지가 상할까봐 자신의 낡은 치마폭으로 감싸주기도 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최 노인의 병세가 위독해지던 어느 날 밤 연화가 깜빡 잠이 든 사이 마른 나뭇가지의 껍질이 툭 하고 터지더니
그 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실 그것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겉껍질이 두꺼워 죽은 것처럼 보였던 희귀한 버드나무의 일종이었고, 지극한 정성과 물기가 없으면 결코 싹을 틔울 수 없는 시험의 도구였던 것이다. 잠에서 깬 연화는 도단한 새싹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곧바로 한가리를 들고 시아버님의 병상으로 달려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초의 노인은 연화가 가져온 화분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 깊숙한 곳에서 낡고 보잘것없는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다른 며느리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내 마음을 보지 못했으나 오직 너만이 내 뜻을 알아주었으니 이 상자 안에 든 것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진짜 보물이라고 속삭였다. 최 노인은 이 사실을 절대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말고 훗날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열어보라며 신신당부하고는 연화의 손을 꼭 잡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온 연화는 거지에게 이 기가 막힌 사연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나무 상자가 바로 시아버님이 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다고 목 놓아 울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거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예리한 눈빛을 번뜩이며 썩은 나무에서 꽃을 피운 정성이라면 하늘도 감동했을 것이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품속에서 주먹밥덩이 하나를 꺼내어 연화에게 건네주며 기운을 차려야 뺏긴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연화는 슬픔에 잠겨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지은 관아의 안채는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후끈한 열기와 기름진 고기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비단 병풍 앞에는 고을의 사또가 비스듬히 누워 기생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있었다. 가뭄과 수탈로 인해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빗물 섞인 죽으로 연명하고 있었지만, 이곳은 마치 별천지인 양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었으니 그 풍경 자체가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을 비웃는 듯했다. 사또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껄껄거리며 자신의 불룩 튀어나온 배를 두드렸고, 그 옆에는 초의 부자 댁의 두 아들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연신 굽신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역겨움을 자아냈다. 큰아들은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어 사또의 술상 위에 슬그머니 밀어놓으며, 이것은 저희 형제의 작은 정성이니 부디 거두어 주시고 오늘 집안에서 있었던 소란을 눈감아 달라고 아부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막내 며느리가 가로채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이 정당한 상속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간청했고, 사또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으로 가늠해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관아의 수령이 도둑놈들과 결탁하여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꼴은 실로 나라가 망조가 들었음을 보여주는 구역질 나는 장면이었다. 둘째 아들은 한술 더 떠서 연화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낡은 나무 상자를 사또 앞으로 내밀며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평생 숨겨둔 보물지도가 들어있는 상자임이 틀림없으니 사또께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면 그 절반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겉보기에는 아궁이 땔감으로도 못 쓸 것 같은 볼품없는 상자였지만 최 노인이 죽기 직전까지 품고 있었다는 말에 사또의 눈빛이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즉시 기생들을 물러가게 하고
상자를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탐욕에 눈이 먼 세 남자는 상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벌써 벼락부자가 된 것 마냥 김칫국을 마시며 낄낄거렸다. 사또는 닭 다리를 뜯으며 그 괘씸한 며느리 년은 감히 시숙들을 능멸하고 집안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으니 칠거지약에 절도죄까지 더해 매우 쳐라 다스려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그는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비단 소매로 닦으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동헌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물어 멍석마리를 한 뒤 관노비로 팔아버리거나 멀리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자고 잔인한 제안을 했다. 두 아들은 사또의 명쾌한 판결에 감복했다며 손바닥이 닳도록 박수를 쳤고 자신들의 폐륜을 덮어줄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사또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대낮에 감히 자신의 포졸들을 가로막고 훈계를 늘어놓았던 그 건방진 거지 놈의 존재가 뼈의 가시처럼 박혀 몹시 거슬렸던 것이다. 사또는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감히 천한 거렁뱅이 주제에 양반들의 일에 끼어들어 관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란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간에 짓밟아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잔인한 성정의 소유자였고 백성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옆에서 눈치를 살피던 이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 거지는 그저 지나가던 미치광이 같으니 적당히 매질이나 하여 쫓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사또는 오히려 이방의 뺨을 후려갈기며 내 놈도 한통속이냐고 화를 냈다. 사또는 본복이란 확실해야 하는 법이라며 그 거지를 며느리년의 정부라고 몰아붙여 풍기문란죄까지 뒤집어 씌우면 백성들이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비열한 계략을 꾸며냈다. 죄 없는 두 남녀를 엮어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밖에 없었다. 두 아들은 사또의 기상천외한 모략에 감탄하며 역시 사또 나리의 지혜는 하늘을 찌른다며 아첨을 떨었고 연화가 딴 사내와 놀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집안에서 쫓아낼 명분도 확실해지니 일석이조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연화가 평소 얼마나 정숙하고 효심 깊은 여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생의 아내를 창녀로 만드는 짓도 서슴지 않을 인간 말종들이었다. 술 기운이 오를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음탕하고 잔인해졌으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처럼 악취가 진동하는 듯했다. 사또는 호탕하게 웃으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온 고을 백성들을 관아 마당으로 집합시켜 이 통쾌한 처형식을 구경하게 하라고 포졸 대장에게 명령을 내렸고 대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즉시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다시는 관아의 일에 불만을 품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속셈이었으며 자신의 잔혹함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며 하늘이 노호했지만 탐관오리의 귀에는 그저 흥을 돋우는 반주 소리로 들릴 뿐이었으니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사또는 두 아들에게 내일 일을 잘 마무리하면 최부자의 남은 재산 중 기름진 논밭 몇 마지기를 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내놓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으나 지금 당장 연화를 처리하고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이 더 급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늑대와 여우가 서로의 배를 채우기 위해 더러운 거래를 마친 순간이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밤이 깊어가고 술에 취한 두 아들이 비틀거리며 돌아간 뒤에도 사또는 홀로 남아 최 노인의 나무 상자를 어루만지며 이 안에 금덩이라도 들어있으면 내 팔자가 핀다며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려 끙끙거렸지만 묘하게도 상자는 틈새 하나 없이 단단히 봉해져 있어 쉽사리 열리지 않았고 약이 오른 사또는 내일 대장간의 망치를 가져와 부셔버리겠다고 씩씩거리며 상자를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그 상자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침을 흘리며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다. 한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는 연화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거지. 산에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날카로운 안광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과나 안채의 웃음소리와 음모의 대화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듣고 있었으며 그의 주먹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할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감옥 안을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육중한 감옥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렸고 잠이 덜 깬 옥졸들이 거친 발길질로 죄인들을 깨우기 시작했으니 고요하던 감옥 안은 순식간에 욕설과 신음으로 가득 찼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연화의 곁을 지키던 몽룡은 임짓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구석으로 몸을 피하려 했으나 억센 옥졸의 소나귀에 뒷덜미가 잡혀 질질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몽룡의 헐벗은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보다 더한 수치심을 견뎌야 할 운명임을 직감하고 속으로 칼을 갈며 비틀거리는 척 연기를 했다. 관아의 앞마당에는 이미 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부자 댁의 두 아들이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낄낄거리며 서 있었으니 그 모습이 가관이었다. 사또는 끌려 나온 몽룡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어제는 감히 관아의 위엄에 도전을 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꼴이 말이 아니라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마당에 모인 포졸들과 구경 나온 이방들은 사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장되게 반응하며 몽룡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몽룡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떠는 신용을 하며 그들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사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내 놈이 죽을 죄를 지었으나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살기를 열어줄 테니 귀를 씻고 잘 들으라며 거만하게 턱짓을 했고 그 눈빛에는 잔인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몽룡에게 네가 사람이 아니라 개새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지금 당장 내 발로 기어서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명령했다. 그 말을 들은 초의 부자 데크나들은 박장대소를 하며 역시 사또 나리의 처분은 명쾌하다며 맞장구를 쳤고 둘째 아들 또한 거지가 개 흉내를 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냐며 비열하게 웃어댔다. 몽룡은 잠시 고개를 들어 사또를 노려보았으나 이내 눈빛을 죽이고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날이 살려만 주신다면 개가 아니라 지렁이 흉내라도 내겠다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만약 그가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고 반항한다면 감옥에 남아있는 연화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기꺼이 광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몽룡이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진흙바닥에 대자 구경하던 포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사또는 다리를 쩍 벌리며 어서 기어오라고 손짓을 해대니 이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치욕의 순간이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몽룡이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하자 사또는 발을 까딱거리며 더 빨리 기지 못하겠냐고 호통을 쳤고 몽룡은 짐승처럼 엎드린 채 사또의 가랑이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또의 시선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화살처럼 꽂혔지만 몽룡은 눈을 질끈 감고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치욕의 터널을 통과했다. 그가 사또의 엉덩이 뒤로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 대장이 몽룡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며 똥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몽룡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굴러야 했다. 하지만 사또의 잔인한 놀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그는 흙투성이가 된 가죽신을 몽룡의 코앞에 들이대며 내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니 내 놈의 혀로 깨끗이 핥아내라고 명령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조차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듯 술렁거렸으나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거역하면 당장 저놈의 목을 치고 그 계집년도 요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몽룡은 흙이 잔뜩 묻은 사또의 신발을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으나 이내 힘을 풀고 혀를 내밀어 그 더러운 가죽신을 핥기 시작했으니 이를 보는 백성들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때 감옥 창살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하시라고 울부짖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옥졸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사또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연화는 자신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내가 저런 수모를 당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며 벽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다. 몽룡은 연화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더욱 열심히 혀를 놀려 사또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고 입안 가득 씹히는 모래 알갱이는 마치 썩어빠진 세상의 맛과 같았다. 사또는 몽룡이 자신의 신발을 핥는 꼴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껄껄거렸고 기분이 좋아졌으니 오늘 점심은 꿀 마시겠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몽룡의 머리를 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는 주변의 이방들에게 보라며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고 천한 것들은 이렇게 다스려야 주제 파악을 하는 법이라고 거드름을 피웠으니 그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몽룡은 흙투성이가 된 입가를 소매로 닦으며 바보처럼 헤헤거렸지만 그의 속눈썹 아래 감춰진 눈동자는 이미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구경하던 백성들 중 일부는 차마 그 꼴을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개 중에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저런 놈이 고을 수령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다고 탄식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서슬퍼런 포졸들의 감시에 누구 하나 나서서 사또를 꾸짖거나 몽룡을 말려주는 이는 없었으니 힘없는 정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다. 몽룡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사또와 두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 넣으며
훗날 반드시 이 빚을 1000배 만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감옥으로 다시 끌려온 몽룡을 본 연화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몽룡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피 묻은 입술로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는 연화에게 잠시 몸을 낮추었을 뿐 영혼까지 판 것은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는 그가 겪은 치욕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했다. 몽룡은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보았던 사또의 가죽신과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아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다. 날이 저물고 감옥 안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몽룡은 잠들지 못하고 품속에 숨겨둔 마패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핥았던 흙먼지가 내일은 저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라고 되뇌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기세는 더 이상 낮에 보았던 비굴한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몽룡의 침묵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 썩어빠진 관아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또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밤늦도록 술판을 벌였고, 두 아들과 함께 내일 있을 처형식을 구상하며 잔인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은 몽룡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이미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던가. 그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운명은 파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셈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감옥 창살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새으며들어 몽룡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달을 보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듯 아련한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매서운 눈초리로 바뀌었다. 그는 내일 해가 중천에 뜨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속삭였고, 옆에서 지쳐 잠든 연화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과연 정의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어둠 속에 묻히게 될지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있었다. 그 시각 관나의 담장 밖 어둠 속에서는 삿갓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으니, 그들의 허리춤에는 예리한 검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몽룡이 미리 배치해둔 암행어사 출두를 위한 전개 부대원들이었으며 대장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탐관오리들의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들려오는 밤이었다. 깊은 밤이 되자 감옥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죄수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으니, 연화는 추위와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낮에 온갖 수모를 겪은 몽룡이 벽에 기대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도 놓치지 않을 만큼 예민하게 열려 있었다. 그때 감옥의 뒷문 쪽 작은 배 식구 창살 틈으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고, 연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때가 꼬질꼬질한 작은 손 하나가 불쑥 들어와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누구냐고 묻자 창살 너머에서 마님, 접니다요. 개똥이입니다. 라는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그는 바로 연화가 장터에서 구걸하던 것을 거두어 종종 누룽지를 챙겨주던 고아 소년이었다. 개똥이는 품속에서 하얀 천에 쌓인 주먹밥 2덩이를 꺼내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으며
마님께서 잡혀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부엌에서 훔쳐왔으니 어서 드세요. 라고 속삭였다. 굶주린 아이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도 급급할 터인데 은혜를 갚겠다고 목숨을 걸고 관아의 감옥까지 찾아온 그 마음에 연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네가 먹어야지 어찌 이 위험한 곳까지 왔느냐 라고 아이를 나무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개똥이는 헤헤 웃으며 마님 덕분에 저번 겨울을 넘겼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고 얼른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나쁜 사또놈을 혼내줄 것이 아니냐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천한 아이였지만 그 의리와 용기만큼은 비단옷을 걸친 양반들보다 백배 천배는 더 훌륭하고 빛나 보였다. 연화는 주먹밥 하나를 몽룡에게 건네며 선비님도 하루 종일 굶으셨으니 이것 좀 드세요 라고 권했으나 몽룡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께서 드시고 힘을 내셔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했다. 서로에게 음식을 양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개똥이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얼른 드시라고 재촉했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더니 횃불을 든 옥졸이 들이닥쳐 어떤 쥐새끼가 감히 신성한 감옥에 들어왔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옥졸은 횃불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창살 틈에 매달려 있는 개똥이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옥졸은 이 더러운 거지 새끼가 죄인들에게 사식을 넣어주다니 내 놈도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신고 있던 군화 발로 아이의 배와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개똥이는 고통에 몸을 비틀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독이 오른 옥졸의 귀에는 아이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발길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연화는 기겁을 하며 창살에 매달려 제발 그만두시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오. 라고 절규했지만 옥졸은 코웃음을 치며 죄인의 편을 드는 놈은 어린애고 노인이고 봐주지 않는 것이 국법이다. 라고 쏘아붙였다. 옥졸은 바닥에 떨어진 주먹밥을 발견하고는 더럽다는 듯이 발로 지식여 흙투성이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을 보며 낄낄거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람의 탈을 쓴 악귀와도 같았다. 지식여진 밥알들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짓밟힌 백성들의 희망처럼 보여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몽룡은 구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핏발이 서 있었고 꽉 쥔 주먹 안에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옥졸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으나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내일 있을 더 큰 심판을 그르칠 수 있었기에 그는 혀를 깨물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비명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자 몽룡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옥졸이 기절한 개똥이의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몽룡이 비틀거리는 척하며 옥졸의 앞을 가로막고 나리 배가 고파서 그러니 그만하시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라며 팔을 붙잡았다. 옥졸은 이 미친 거지가 어디서 감히 라고 소리치며 몽룡을 뿌리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몽룡이 잡은 팔목이 마치 쇠스랑에 끼인 듯 꼼짝도 하지 않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몽룡은 짐짓 힘이 없는 척하며 슬쩍 손을 놓았지만 그 짧은 순간 옥졸의 혈도를 눌러 팔에 마비가 오게 만들었고 옥졸은 팔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다. 옥졸은 팔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는 재수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내일 아침이면 내 놈들 목이 달아날 테니 그때 보자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서둘러 감옥을 빠져나갔다. 그는 나가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철문을 쾅소리가 나게 닫고 자물쇠를 채웠으나 그의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으니 본능적으로 몽룡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기 때문이리라. 감옥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은 아까와는 달리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개똥이를 끌어안고 아가 눈 좀 떠보거라. 나 때문에 네가 이런 꼴을 당했구나 라며 오열했고 그녀의 눈물은 아이의 더러워진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다. 몽룡은 조용히 다가와 아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라고 연화를 안심시키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는 남몰래 자신의 내공을 운용하여 아이의 끊어진 기혈을 이어주고 뭉친 피를 풀어주었으니 이는 천하의 명이라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수만의 비법이었다. 몽룡의 손길이 닿자 창백하던 개똥이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니 연화는 이를 기적이라 여기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몽룡은 아이를 눕혀놓고 바닥에 흩어진 주먹밥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흙과 피가 섞인 그 밥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선비의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밥덩이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조정과 관료들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의 마음속에는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맹세하기를 내 이 아이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놈들의 뼈 하나씩을 부러뜨려 갚아주리라. 백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라고 다짐했다. 몽룡은 품속의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일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연화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이 썩어빠진 고을 전체를 정화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몽룡의 기세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마치 칼집에서 뽑혀 나오기를 기다리는 명검과도 같았다. 연화는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몽룡은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머릿속으로 내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했으니 그의 머릿속 전장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가 치러지고 있었다. 옥졸에게 맞은 아이의 상처는 몽룡의 치료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아이의 가슴 속에 남은 공포와 억울함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되어 남아있을 터였다. 몽룡은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하다. 어른들이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감옥 밖에서는 처형대를 만드는 망치 소리가 뚝딱거리며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몽룡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사또와 그 일당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단잠에 빠져 있겠지만 그들의 목을 칠 칼날이 바로 턱 밑에서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배우들은 제 자리를 찾아갔으니 남은 것은 피의 축제를 시작하는 신호탄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살 틈으로 새으며들어 흙투성이가 된 주먹밥을 비추자 몽룡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으며 자, 가보자. 지옥으로 변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러 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몽룡과 연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짊어진 그들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관아의 마당에는 죄인들을 처단한다는 방이 붙었고 소식을 들은 고을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니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있었다. 동헌 앞들에는 붉은색 의자가 높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이 살벌한 기세로 도열해 있었으며 하늘을 찌를 듯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죄 없는 며느리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감히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했으니 서슬퍼런 관아의 위세에 그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곧이어 요란한 방파르와 함께 사또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등장하여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고 그 뒤를 이어 최부자댁의 두 아들이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걸어 나와 사또의 양옆에 자리를 잡았다. 사또는 흡족한 표정으로 모여든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듯 헛기침을 해댔고 두 아들은 사또에게 굽신거리며 오늘이야말로 저 괘씸한 것들을 요절내어 가문의 수치를 씻어야 한다고 아첨을 떨어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탐욕과 승리감만이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다. 포졸 대장의 우렁찬 호령 소리에 맞춰 옥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꽁꽁 묶인 연화와 몽룡이 끌려 나왔는데 연화는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몽룡은 여전히 꽤 죄죄한 거지 꼴을 하고 있었다. 포졸들은 죄인들을 사또 앞에 무릎 꿇리고 억지로 고개를 쳐들게 만들었으며 연화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어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저런 가여운 것들이라며 탄식이 터져 나왔고 몇몇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죄인들의 죄목을 읊어대기 시작했으니 그 내용은 실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터무니없는 날조와 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연화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다 실패하자 집안의 가보를 훔쳐 달아나려 했으며 심지어 저 천한 거지놈과 정를 통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연화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소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사또는 닥쳐라. 내년에 주둥이를 찢어놓기 전에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라며 호통을 쳤다. 큰아들은 앞으로 나서며 거짓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 못된 것이 재산을 노리고 패악을 부렸다며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고했다. 그는 연화가 밤마다 낯선 사내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둥 시어머니의 패물을 훔쳤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늘어놓으며 군중을 선동하려 했고 둘째 아들 역시 형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그들의 뻔뻔한 연기에 속은 일부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연화를 흘겨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평소 연화의 행실을 알기에 저놈들이 작당을 하고
사람을 잡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또는 몽룡을 가리키며 내 놈은 저 계집과 짜고 초의 부자 댁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니 그 죄가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며 자백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섞어 신문했다. 몽룡은 짐짓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나리 저는 그저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을 뿐입니다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라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덜덜 떠는 신용을 했다. 사또와 두 아들은 몽룡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고 저런 멍청한 놈이 무슨 계략을 꾸미겠냐며 방심했지만 몽룡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이성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사또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저 독한 계집이 입을 열지 않으니 주리를 틀어라 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고 곧이어 끔찍한 형틀이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졌다. 포졸들이 연화의 다리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 넣고 비틀기 시작하자 아 하는 처절한 비명이 동헌 마당을 가득 메웠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연화의 몸은 활처럼 휘어졌다. 그녀의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젓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몽룡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묶인 손목에 힘줄이 솟아올랐으나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켜야만 했다. 만약 지금 자신이 나서서 무력을 행사한다면 연화의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영모죄로 몰려 두 사람 다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에 그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참아내고 있었다. 연화가 고통에 못 이겨 기절하자 사또는 찬물을 끼얹어 깨우라고 소리쳤고 물벼락을 맞고 깨어난 연화는 덜덜 떨면서도 원망 섞인 눈으로 사또를 노려보았다. 사또는 초의 노인의 나무 상자를 연화의 코앞에 들이대며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보물 지도냐? 아니면 땅 문서냐? 어서 여는 법을 말하지 않으면 네 다리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주마. 라고 협박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안에 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당신들은 억망음을 줘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서 소리쳤다. 그녀의 서리발 같은 일갈에 사또는 순간적으로 기가 죽어 움찔했으나 이내 모욕감을 느끼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또는 인연이 감히 관장을 능멸하고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 더 이상 신문할 가치도 없다. 당장 형장을 대령하라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화살 모양의 명령패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저 거지놈과 계집년의 목을 쳐서 성문 앞에 매달아 본보기로 삼으라는 서슬 펄언 판결을 내렸다. 두 아들은 드디어 눈의 가시가 사라진다며 손뼉을 치고 좋아했으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사또나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험상궂게 생긴 망나니가 춤을 추며 등장했는데 그는 입에 머금은 물을 시퍼런 칼날에 뿜어대며 기괴한 춤사위로 죄인들의 혼을 빼놓으려 하고 있었다.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연화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체념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몽룡은 그녀의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며
묶인 포승줄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형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터질 듯 팽팽해졌다. 사또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이 잔혹한 쇼의 마지막을 즐기려 했고, 두 아들은 며느리의 피가 튀는 것을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망나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기합 소리와 함께 칼을 높이 쳐들었고, 연화의 가녀린 목덜미 위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몽룡이 고개를 들며 감추고 있던 살기를 폭발시켰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거지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몽룡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동헌들의 깃발들이 요란하게 펄럭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망나니의 칼이 내려오기 직전 몽룡은 숨을 들이마시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운을 온몸으로 퍼뜨렸다.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치며 다가올 대반전을 예고했고, 피냄새와 살기로 가득 찬 공당은 이제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망나니의 시퍼런 칼날이 연화의 목덜미를 향해 섬광처럼 내리꽂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몽룡은 입안에 몰래 머금고 있던 부러진 젓가락 조각을 단전에 길을 모아 훅 하고 불어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간 젓가락 조각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망나니의 칼날 중앙을 정확하게 강타했고, 챙강구하는 맑은 쇠소리와 함께 강철 검이 두 동강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충격에 망나니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광경에 숨을 멈춘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화는 영문을 모른 채 멍하니 눈을 떴고, 사또와 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해괴한 변괴냐 하며 눈을 부라렸다. 그 순간 몽룡은 온몸에 흐르는 내공을 일시에 폭발시키며 자신을 옥죄고 있던 굵은 포승줄을 마치 썩은 지푸라기 끈 듯 투두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내버렸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밧줄 조각들 사이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몽룡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었으며, 그 위풍당당한 기세는 마치 산중의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는 듯했다. 당황한 포졸 대장이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당장 쳐 죽여라 하고 고함을 치자 창을 든 포졸 수십 명이 고슴도치처럼 창날을 세우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몽룡은 코웃음을 치며 맨주먹으로 날아오는 창대를 가볍게 쳐냈고,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창들이 맥없이 부러지거나 허공으로 튕겨나갔으니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몽룡은 바람처럼 빠른 신법으로 포졸들 사이를 누비며 급소를 가격했고, 억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덩치 큰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동헌 마당에서 몽룡은 쓰러진 포졸의 손에서 육모방망이 하나를 빼앗아 들고는 맹수가 포효하듯 기합을 내질렀다. 그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덤벼들던 포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으니 이는 일당백의 무위가 아닐 수 없었다. 사또는 자신의 정예병들이 거지 한 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을 보며 턱이 빠질 듯 경악했고, 두 아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몽룡은 포위망을 뚫고 순식간에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부인, 많이 놀라셨소. 이제 안심하시오.
내가 있는 한 저놈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연화는 눈앞에 선 남자가 어제 그 비굴했던 거지와 동일 인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늠름한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며 그의 단단한 어깨는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든든해 보였다. 몽룡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찢어진 연화의 옷 위로 덮어주고는 다시금 매서운 눈빛으로 사또를 쏘아 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사또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화를 쏘아라. 당장 화를 쏘아 죽여버려 라고 발광하듯 소리를 질러댔다. 담장 위에서 대기하던 궁수들이 화살을 시위에 걸고 조준을 했으나 백성들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져 방해를 하는 바람에 화살은 빗나가기 일쑤였다. 백성들은 몽룡의 신기에 가까운 무예를 보며 그가 하늘이 보낸 장군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억눌려 있던 분노가 몽룡의 활약에 힘입어 서서히 폭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몽룡은 날아오는 화살을 방망이로 쳐내며 단숨에 동헌 계단 위로 뛰어올랐고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또의 코앞까지 다다랐다. 깜짝 놀란 사또는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가를 찧었고 쓰고 있던 관모가 벗겨져 바닥을 뒹굴었으니 그 모양새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몽룡은 사또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내 놈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도 모자라 죄 없는 여인을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라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겁에 질린 사또는 살려주게 내 금은 보화를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며 몽룡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최부자 댁 큰아들은 이 틈을 타 도망치려 했으나 몽룡이 발로 찬 의자가 날아가 그의 등을 강타하는 바람에 악 소리를 내며 처박히고 말았다. 둘째 아들 역시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으나 몽룡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으니 악인들의 말로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포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격해오려 했으나 몽룡은 사또를 방패 삼아 앞을 가로막으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내 놈들 상전의 목이 먼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포졸들은 사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자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서로 눈치만 살폈고 사또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다들 물러거라. 내가 죽으면 너희도 다 죽는다 라고 꽥꽥거렸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고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통쾌한 반전이 일어난 셈이었다. 이때 몽룡은 잡고 있던 사또를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낼 준비를 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지의 말투가 아닌 위엄 있는 양반의 어조로 내 놈들이 믿는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썩어빠진 돈가줄인지 톡톡히 보여주마 라고 선언했다. 그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흙먼지가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몽룡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장면을 기다렸고 관아의 마당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으니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었다. 몽룡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그 손동작 하나하나에 사또와 탐관오리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과연 저 낡은 옷 속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힘의 상징일 터였다. 그 순간 구름에 가려졌던 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마치 하늘도 몽룡의 등장을 축복하는 듯했다. 몽룡의 얼굴에 비친 햇살은 그를 성스러운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이제 곧 거짓과 탐욕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의 심판이 내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 될 순간이었다. 몽룡이 품속에서 꺼낸 것은 흙투성이가 된 낡은 헝겊 주머니였는데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의 시간을 멈추려는 듯 신중하게 주머니의 끈을 풀기 시작했고 사또와 포졸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여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사또는 그게 무엇이냐? 내 놈이 훔친 은가락지라도 들어있는 것이냐?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몽룡은 대꾸 없이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어 자신의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아낼 뿐이었으니 그 침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닦으면 닦을수록 그 물건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누런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몽룡이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자 구름 사이로 내리쪼에는 햇살을 받아 눈이 멀 것 같은 황금빛 섬광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새겨진 황금 마패였으니 관아의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적막이 흘렀다. 그 순간 몽룡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사자후가 터져 나왔으니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외침이 고을의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 소리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관아의 담장 밖과 지붕 위 그리고 백성들 틈바구니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암행어사 출두요를 복창하며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징소리와 나팔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수백 명의 역졸들이 육모 망망기를 휘두르며 동헌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이는 마치 하늘에서 천군만마가 내려온 듯한 장관이었다. 역졸들은 비켜라 비켜라 어사또 행차시다 라고 소리치며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관아의 포졸들을 단숨에 제압해 버렸고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무장해제를 당해 바닥에 굴렀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곧 마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는 아이고 어사또 나리를 외치며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의자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는 눈앞에 번쩍이는 마패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자빠지며 의자와 함께 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의 화려한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그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거지놈이 어사라니 라며 턱을 딱딱 부딪히며 헛소리를 해댔고 공포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으니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사또는 자신이 어제 그 귀한 어사또에게 개 흉내를 내게 하고 구두를 핥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최부자 댁의 큰아들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바지 가랑이 사이로는 뜨뜻 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고 있었으니 공포가 극에 달해 오줌을 지린 것이었다. 둘째 아들 역시 사색이 되어 기둥 뒤로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날쌘 역졸에게 뒷덜미가 잡혀 질질 끌려 나왔고 아이고 나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형님이 다 시킨 일입니다. 라며 비겁하게 형을 팔아먹기 시작했다. 피를 나눈 형제간의 의리조차 위기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꼴을 보며 백성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 연화는 멍하니 몽룡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어제 자신과 함께 감옥 바닥에서 주먹밥을 나누어 먹던 그 초라한 거지가 실은 나라님을 대신해 백성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몽룡은 역졸들이 가져온 관복으로 갈아입지는 않았지만 그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도 그 어떤 왕후장상보다 빛나 보였으며 그의 눈빛은 썩은 무리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나리 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마당은 순식간에 역졸들에 의해 평정되었고 포승줄에 묶인 것은 연화와 몽룡이 아니라 사또와 이방 그리고 최부자 댁의 두 아들과 악질 포졸 대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몽룡은 동헌의 높은 마루에 올라가 좌정하며 죄인들은 듣거라. 너희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탐욕에 눈이 멀어 양민을 수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죄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고개를 숙인 백성들의 가슴에는 통쾌한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또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어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바쳐 속죄하겠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으나 몽룡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볼 뿐이었다. 몽룡은 내 놈의 재산은 원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만든 것이니 당연히 백성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입으로 어제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하느냐 라고 쏘아붙였다. 사또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고 자신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몽룡은 시선을 돌려 최부자 댁 두 아들을 노려보며 너희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유언을 받들기는커녕 재산 싸움에 눈이 멀어 형수를 모함하고 죽이려 했으니 이는 금수만도 못한 짓이다 라고 호통을 쳤다. 두 아들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라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빌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해 드러나고 말았다. 백성들은 저런 놈들은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고 역졸들은 창대로 바닥을 찍으며 질서를 유지했다. 이때 감옥에서 치료를 받고 깨어난 꼬마 개똥이가 붕대를 감은 채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고 어사또가 된 몽룡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저씨가 진짜로 높은 분이었어요? 라고 물었다. 몽룡은 엄한 표정을 풀고 빙그레 웃으며 그래,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나쁜 놈들을 혼내주겠다고라며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이는 와 만세 거지 아저씨 만세 아니 어사또 나리 만세라고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고 그 순수한 모습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잠시 녹아내리며 백성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몽룡은 다시 표정을 굳히며 여봐라 이 고을의 장부를 모조리 가져오고 창고를 열어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조사하여 억울한 백성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다. 역졸들과 서리들은 예이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관아의 문서고와 창고로 달려갔고 사또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날 것을 예감하고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다. 그동안 은폐되었던 모든 부정부패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과도 같았다. 백성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암행어사 출두요를 연신 외쳐댔고 그 함성은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니 밭을 갈던 농부도 물을 깃던 안악도 하던 일을 멈추고 관아 쪽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사또의 폭정에 숨죽여 살던 사람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으며 몽룡은 그들에게 있어 어둠을 몰아내는 아침 햇살과도 같은 존재였다. 연화는 이 감격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께 아버님,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했다. 몽룡은 마패를 다시 허리춤에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죄인들 앞으로 걸어 내려왔는데 그의 발걸음마다 묵직한 위압감이 실려 있어 사또와 두 아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는 사또의 앞에 멈춰 서서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권력의 맛이 어떠냐? 이제는 네가 백성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차례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몽룡의 그림자가 사또를 덮치자 사또는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그의 눈앞에는 캄캄한 절망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이 막이 내리고 대단원의 막인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몽룡의 판결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악인들에게는 지옥이, 선인들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몽룡의 낡은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 도포보다 더욱 기품 있고 아름다워 보였으니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다. 관아의 마당은 이제 죄인들을 단죄하는 엄숙한 심판장으로 변해 있었고 몽룡은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형틀에 묶인 사또를 내려다보며 형방에게 죄목을 낱낱이 읊으라고 명령했다. 형방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 들고 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뜯어낸 쌀가마니의 수와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킨 사람들의 명단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이 끝도 없이 이어져 듣는 이들의 치를 떨게 만들었다. 몽룡은 내 놈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기 위해 곤장백태를 치고 관직을 삭탈하여 노비로 삼겠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아이고 어사또 나리 백태면 저는 죽습니다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으나 몽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행관에게 형을 집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굵직한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또의 볼기짝에 꽂히자 사또는 아 사람 살려 라는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관아의 기와장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며 손뼉을 치고 환호했고 아이들은 사또의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보며 깔깔거렸다. 곤장이 10대를 넘어가자 사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으나 집행관은 조금도 봐주지 않고 정해진 횟수를 채우기 위해 묵묵히 매질을 계속했다. 몽룡은 이를 지켜보며 그 고통은 네가 짓밟은 백성들의 피눈물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된다 라고 차갑게 일갈했고 주변의 역졸들도 잘한다 더 세게 쳐라 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사또가 개구리처럼 뻗어 매를 맞는 꼴은 권불10년 화무십일홍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이었다. 사또의 처형이 끝나고 축 늘어진 그가 끌려나가자 이번에는 초의 부자 댁의 두 아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형틀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들의 다리는 이미 풀려 제 발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몽룡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라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패륜을 저질렀다 라고 호통을 쳤다. 큰아들은 덜덜 떨며 동생이 꼬드겨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했고, 둘째 아들은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추한 꼴을 보였다. 몽룡은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차며 짐승도 부모의 은혜는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짐승보다 못하니 너희에게는 곤장 50대와 함께 전 재산을 몰수하여 빈털터리로 만들겠다 라고 선언했다. 두 아들은 재산을 몰수한다는 말에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돈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발광을 했으나 역졸들이 강제로 형틀에 묶어버렸다. 재물의 영혼을 판 자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재물을 모두 잃고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임을 몽룡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질이 시작되자 두 아들의 비명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울려 퍼졌고,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괴롭혔던 소작농들은 그 광경을 보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연화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마음속으로는 시아버님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몽룡은 집행관에게 저놈들의 살점이 터져도 좋으니 뼈에 사무치도록 때려서 다시는 딴 맘을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엄명하여 그들의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했다. 한편 사또의 명령을 받고 악행을 일삼았던 포졸 대장과 그 부하들도 줄줄이 끌려 나와 곤장을 맞았는데, 특히 어제 개똥이를 때렸던 옥졸은 더 많은 매를 맞으며 울부짖었다. 몽룡은 개똥이를 불러 네가 당한 만큼 저놈에게 돌려주고 싶으냐 라고 물었으나 마음 착한 개똥이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저 아저씨들이 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이의 순수한 용서에 몽룡은 감동하면서도 악인들에게는 저 아이의 발톱대만도 못한 놈들이라며 더욱 엄하게 다스려 그들의 죄를 씻게 만들었다. 처벌이 모두 끝나고 악인들이 옥사에 갇히거나 쫓겨나자 몽룡은 관아의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쌓여 있는 곡식과 비단을 마당으로 꺼내오라고 명령했다. 몽룡은 이 모든 재물은 본래 너희들이 땀 흘려 번 것이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사또 만세 몽룡 도련님 만세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고을은 순식간에 눈물과 웃음이 뒤범벅된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그때 몽룡은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며 이제 부인께서 직접 이 상자를 열어보시지요. 최 노인께서 무엇을 남기셨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소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들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상자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번쩍이는 금고에도 보물지도도 아닌 꼬깃꼬깃한 한지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연화가 그 종이를 펼쳐 읽어내려 가자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최 노인이 직접 쓴 유서와 함께 집안의 모든 전답을 막내 며느리 연화에게 물려준다는 양도 문서였다. 유서에는 마른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정성과 인내를 가진 사람만이 내 재산을 지키고 베풀 자격이 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이를 들은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최 노인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과 미래를 짊어질 사람을 찾기 위해 그토록 까다로운 시험을 했던 것이었다. 몽룡은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최 노인께서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셨소. 부인이라면 이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처럼 사용할 것이라 믿으셨던 게지요. 라고 위로했다. 연화는 문서를 품에 안고 아버님 못난 며느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 평생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다짐했다. 욕심쟁이 형님들과 시아 주버니들이 차지하려 했던 재산이 결국 가장 마음씨 고운 연화에게 돌아간 것은 사필 규정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재산 분배와 판결이 마무리되자 몽룡은 백성들 앞으로 나와 오늘의 일은 단순히 나쁜 놈들을 벌준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운 것이다. 너희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더 이상 핍박받는 약자가 아니라 당당한 고을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관아 마당을 비추자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몽룡은 조용히 관아의 뒷마당으로 물러나 자신의 행장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는 영웅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보다 다시 이름 없는 나그네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안주 삼아 보찜을 메고 신발끈을 고쳐 매며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인기척이 있었으니 연화가 어느새 다가와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몽룡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라고 작별을 고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연화는 몽룡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며 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가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흘렀으나 신분의 차이와 각자의 갈 길이 다르기에 그저 눈빛으로만 마음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마지막 장만이 남았으니 이 통쾌한 복수극의 끝은 과연 어떻게 맺어질지, 그리고 우리의 영웅 몽룡은 또 어떤 전설을 남기며 사라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인들은 쫓겨나고 선한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뻔한 이야기일지라도 몽룡이 보여준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자, 이제 북소리를 멈추고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해보자꾸나. 피바람이 몰아치던 관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고을 곳곳에 새으며들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 최 부자 댁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활짝 열려 젖혀졌고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하얀 김을 내뿜으며 고소한 밥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니 이는 연화가 약속대로 곳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는 현장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욕심쟁이 형제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연화는 비단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국자를 들고 배식에 나섰는데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아름다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다. 줄을 선 백성들은 아기씨, 아니 이제는 주인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연화는 이 모든 것은 아버님의 유지이니 저에게 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남긴 마른 나뭇가지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숲이 되었음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한편 쫓겨난 두 형제와 악질 포졸들은 마을 어귀의 다리 밑에서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으니 이는 인과응보의 표본이라 할 만했다. 그들은 밤냄새가 풍겨오는 초의 부자 댁 쪽을 바라보며 군침을 삼켰지만 감히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나쁜 도둑놈들이라고 놀려대도 그들은 대꾸할 기운조차 없이 고개를 쳐받고 있어야 했으니 그 처량한 몰골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연화의 곁에는 말끔한 새 옷을 입은 개똥이가 씩씩하게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옥졸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개똥이는 몽룡이 치료해준 덕분에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았으며 이제는 연화의 수양 동생처럼 집안의 귀염둥이가 되어 밥 나르는 일을 돕고 있었다. 아이는 국밥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다 드시면 제가 또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살갑게 말을 건넸고 그 모습은 삭막했던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축제와도 같은 나눔의 현장을 담장 넘어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다시 허름한 거지 옷으로 갈아입은 암행어사 이몽룡이었다. 그는 자신의 활약으로 되찾은 평화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칭송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 삿갓을 깊게 눌렀었다. 몽룡은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으니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보찜을 고쳐 매며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가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뒤에서 날이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라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고 몽룡이 돌아보자 연화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연화는 몽룡의 앞을 가로막고 어찌하여 말도 없이 떠나시려 하십니까? 소녀가 차린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시고 가셔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몽룡의 소매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으니 생명의 은인이자 마음을 의지했던 그를 이대로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가득했다. 몽룡은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부인, 저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그리고 저기 저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을 대접받은 셈입니다. 라고 호탕하게 웃어 보였다. 그의 말에는 티끌만 한 가식도 없었으며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어 연화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명분이 없음을 깨달았다.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몽룡에게 건네며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제가 밤새 수놓은 손수건입니다. 먼 길 가시는 동안 땀이라도 닦으시라고 준비했으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몽룡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부인의 정성이 담긴 것이니
이것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주고받았고 그 순간 불어온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몽룡은 개똥이에게도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개똥아, 너는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니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인을 잘 보필하거라 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개똥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저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꼭 다시 오실 거죠? 라고 물었고 몽룡은 글쎄다.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나게 되겠지. 라는 알 수 없는 대답과 함께 빙그레 웃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툭 쳐주고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 뒷모습은 거인의 그것처럼 커 보였다. 백성들은 뒤늦게 몽룡이 떠나는 것을 눈치채고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나와 어사또나리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몽룡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번쩍 들어 흔들어 보였는데 낡은 삿갓과 해진 옷을 입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한량 건달 같았지만 그 그림자만은 길게 늘어져 고을 전체를 덮어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가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가 남긴 전설을 이야기하며 가슴 벅차했다. 시간이 흘러 초의 부자 댁의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버드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큰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어사나무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 연화는 매일 아침 그 나무 아래에 정화수를 떠놓고 몽룡의 무사 안녕을 빌었으며 그녀의 선행은 널리 알려져 나라에서 열녀비와 자선비를 세워주기에 이르렀다. 최노인이 남긴 마른 나뭇가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몽룡은 그 후로도 전국 팔도를 누비며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해주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때로는 스님으로, 때로는 보찜장수로 변장하여 우리 곁에 나타났으며 그의 마패가 번쩍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정의의 빛이 내리쬐었다고 한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백성이 하늘이다. 라는 그 한마디는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한 준엄한 경종이자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 남았다. 연화와 개똥이 그리고 고을 사람들은 다시 찾은 행복 속에서 몽룡을 그리워하며 열심히 살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춘향전 못지않은 아름다운 미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몽룡과 같은 통쾌한 영웅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